혜택, 새로, 정보, 새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새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강민영 멘토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문혜연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혜연 학생과 함께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롯데리아 점포 개발직 지원자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회사인데 그래도 또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네. 전 너무 잘 알지만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롯데리아 그 밀크쉐이크인가요? 기가 막히죠. 아, 그거 먹고 정말 세상에 이런 맛이 있었구나. 그 롯데리아는 그 두 가지 메뉴 빼면 섭한 게 새우버거랑 대리버거랑 요즘 저 신흥 올라온 게 팥빙수 있지 않습니까? 저 롯데리아는 양념 감자 좋아하는데. 기가 막히죠. 네. 크런치 새우라고 하세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네. 와, 제일 좋아합니다. 일단 이 롯데리아가 예, 일단 예.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웃음꽃이 피는 그렇죠. 그런 패스트푸드점인데요. 너무 좋아요. 일단은 롯데리아라는 이름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이제 엔젤리너스라든지 뭐 나뚜루 그리고 뭐 크리스피 도넛 등 다양한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명을 이제 롯데 GRS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빠르실 것 같고요. 네. 단순하게 이제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를 진행한다기보다도 가맹 산업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회사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롯데리아 하면은 햄버거 매장만 생각을 했는데 뭐 아이스크림, 도넛, 커피 브랜드까지 참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많이 애용하는 브랜드인 만큼 관심도 많을 것 같은데 혜원 학생은 평소에 롯데리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나요? 롯데리아는 좀 잘 알려져 있는 대기업이라서 취준생들이 많이 목표로 하고 그만큼 경쟁률도 높을 것 같아요. 많이 먹어봤나요? 네, 많이 먹었죠. 어렸을 때 치즈 스틱을 제일 좋아합니다. 너무 요번에 그 맛있어요. 긴 거 나왔잖아요. 요 치즈 스틱 네. 25cm짜리. 네. 아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먹는 얘기를 다 행복해지네요. 그만할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1시간 전에 밥 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롯데리아 그 채용 면접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네. 어느 정도인가요, 선생님? 채용 면접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햄버거 많이 먹으면 체할 정도로. 그렇죠. 그럼 예. 그만할까요, 선생님? 예,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서류 전형 합격하기가 좀 어려운 회사예요. 왜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적성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네. 좀 면접에 가기 전에 많은 지원자들에게 서류 전형 합격시키고 기회를 주는데요. 네. 롯데리아 같은 경우, 롯데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가서 함께 인적성 검사를 보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은 학생들을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구조화 면접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네. 구조화 면접은 단순하게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원자들의 과거 이력을 정말 취조하듯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말씀 들어보니까 면접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은데 네. 혜원 학생은 평소에 이제 면접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는 빅터 토론 스터디를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면접 상황이 어떨지 궁금해서 면접 후기를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롯데리아가 그 최근에 해외 점포가 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 외국인 그 능통자를 좀 우대한다 그렇게 들었는데 영어 외에 특정 언어에 능통하면 더 유리한 건지 그리고 저 베트남에서 굉장히 롯데리아가 인기가 그래요?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일본에 롯데리아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본 거예요? 아니면 일본 진출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 자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로열티 자체를 우리 국내 롯데리아가 갖고 있지는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베트남이라든지 뭐 캄보디아, 중국 이런 쪽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제2외국어 능통하면 당연히 유리할 것 같고요. 사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권에 진출한다. 왜냐면 서양권에 가가지고
그 롯데리아 햄버거로 승부할 수 있느냐 좀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2외국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렇죠. 네. 이 외국어 우수자 이외에 롯데리아가 원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들이고 또 취준생들의 경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뭐 햄버거 좋아합니다 뭐 이런 얘기했다가는 뭐 좋은 얘기 못 들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 이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입지에 대한 이해라든지 네. 기타 수익 구조라든지 손익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지원자들이 굉장히 좀 많은 이해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원자들이 봤을 때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로컬 푸드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경쟁이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러한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인재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드립 커피 내리기. 오목입니다. 전공이 경제학, 부동산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고요. 학점이 높아요. 4.1점입니다. 졸업 예정이고요. 좋네요.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운전면허증 1종 보통, 펀드 투자 상담사와 증권 투자 상담사, 그리고 커말 2급,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 많은 걸 가지고 있네요. 대단하네요. 수상 경력으로는요. 교내 우수 튜터링, 그리고 교내 우수 스터디. 좀 성실한 편인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진짜. 네, 어학 점수는 토익이 875점, 대내 활동으로는요. 교내 커피 동아리에서 2년 5개월, 그리고 교내 취업 동아리 6개월, 경력으로는 할리스 커피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네요. 네, 이 전공이 경제학과 이제 부동산학인데 네. 롯데리아 이제 점포 개발의 경우에는 부동산학 전공자를 좀 우대를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직무와 전공이 잘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공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네네. 앞서 얘기도 했지만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는데 사실이겠죠? 예, 실질적으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지만 일단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단순하게 학점뿐만 아니라 여러 자격증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좀 더 좀 많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멘토님은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서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보셨나요? 일단 스펙적인 부분으로만 보면 직무에 굉장히 적합한 지원자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이 정도면 거의 프리패스 아닌가요? 예, 제가 보더라도 물론 학벌이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경제학 전공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커피라는 이런 컨텐츠, 상품에 대한 이해도까지 오랫동안 이제 단연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해했다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균형 있는 경쟁력을 가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균경, 알겠습니다.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롯데리아 점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500자. 네.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제 쓰다 보면 이제 가장 힘든 것이 이제 지원 동기 그리고 희망 연봉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현 학생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좀 가장 쓰기 어려워요? 저는 입사의 포부에 대해서 쓰는 게 가장 어려운데요. 그렇죠. 어렵죠, 네, 진짜. 아무래도 들어가서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라고 나열할까 봐 그런 것도 좀 주의하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찾는 글로벌 롯데리아, 누구나. 대학교에서 부동산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개별 점포의 부동산 입지 적합성 분석에 관련한 팀 프로젝트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상권 분석과 유동인구 분석을 통해 좋은 점포가 되려면 고려해야 하는 입지적 요소와 고객이 찾기 쉬운 점포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프로젝트 후에는 주위에 있는 패스트푸드점과 카페 입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익성을 목표로 주요 상업지역에만 입점한 경쟁사들과 달리 롯데리아는 교외 지역에서도 입점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롯데리아의 핵심 가치인 고객 지향, 국내 기업으로서의 사명감을 엿볼 수 있었고, 이것은 제가 롯데리아 점포 개발 직무에 지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롯데리아는 동남아시아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탑3 프랜차이즈를 목표로 하는 롯데리아에서 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롯데리아의 일원이 되어 고객을 위한 점포를 개발하여 고객과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 직무와 관련한 그 프로젝트 기업을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멘토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는 건 서류에서 이미 드러났고요. 네. 그런 부분을 녹여가지고 스토리텔링화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지원자들이 너무 좋은 점만 언급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진부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롯데리아가 고객 지향을 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한 점을 하기 위해서 나는 준비된 역량을 발휘하겠다라는 관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800자. 예, 지원 동기에 이어서 이제 성장 과정을 좀 묻고 있는데 주인공의 소제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성실함,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 네, 지원 동기에서는 이제 직무 역량을 좀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성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소제목을 쌤 어떻게 좀 보시나요? 뭐 진부하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드러냈기 때문에 평균 이상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내용을 썼는지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성실함,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 평생을 행복하려면 성실하게 살아라. 이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제가 생각한 성실함은 주어진 환경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학업 공부와 병행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며 낮에는 학교를 다니며 밤에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약 8개월 정도 이어진 이 기간 중 시간을 쪼개어 사용하며 학업에 열중하였고 그 결과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성공하였습니다. 또 학교 공부 역시 소홀하지 않아 자격증을 취득한 학기에 학교 수업 전 과목에서 A+를 받았습니다. 교내 커피 동아리에서 1년간 활동하던 중 그간 활동을 함께한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동아리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내 회원들이 만족하는 동아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따라 해야 할 활동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동아리방을 청소하며 깨끗한 동아리가 될 수 있게 하였고 매주 동아리 활동에 30분 일찍 도착해서 활동을 준비하며 실수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존 동아리 활동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여 동아리 활동의 다양성을 더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없던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축제 기간에는 커피를 파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고 학기 말에 교내 동아리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자신의 성실성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혜원 학생이 보기에는 매력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나요? 네, 저는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도 학점을 굉장히 잘 받는 게 인상 깊은데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실함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전에 멘토님들이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다 이런 내용은 좀 가급적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이 좀 나와요. 이게 전반적인 내용을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학점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 잘 안 쓰면 되게 아쉽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쓰면 되게 뭔가 허전하고. 네. 근데 이 친구는 뭐 공부한 내용이 주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네. 정도의 소재라고 하면 저는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친구는 지금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본인의 성실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학교 생활,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 근데 문제는 동아리 활동에 굉장히 많은 글자 수를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에는 뭔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물론 태생적으로 이 성실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증명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적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웬만한 글솜씨로는 증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우리 학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동아리 활동 외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원자의 그런 다년간 긴 기간 동안에 규칙적으로 좀 누가 보더라도 좀 성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소재를 여러 개로 쪼개서 강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롯데리아 점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표현법 살펴보겠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한 봄이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어색한 문장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꿔보겠습니다. 학업 공부와 병행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며 낮에는 학교를 다니며 밤에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우선 이 문장에서 학업 공부는 학업으로 고치는 게 좋습니다. 학업과 공부는 같은 말이라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문장도 볼까요? 자기소개서의 경우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간략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학원을 다녔다. 시간을 쪼개어 사용했다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읽어야 하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고 간략한 글이 좋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학업과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느라 약 8개월간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 어느 것도 소홀하지 않고 열중한 결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고 학교 수업에서도 전 과목 A+를 받았습니다. 강조하고 싶고 자세히 설명하려다 보면 같은 말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이 이어지면 지루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보미 씨가 그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800자. 네. 학업 이외의 관심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홀로 글로벌 챌린지. 이 앞선 질문의 답변에서도 해외 점포에 대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네. 그와 연결되는 내용이 아무래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좀 뭐랄까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 약간 그런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이 회사가 지향하는 이제 글로벌 분야를 다뤘다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글자 수도 길지 않고 적절한 소제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나 홀로 글로벌 챌린지. 대학교에 재학하며 동아리 활동과 교환학생, 공모전 참여 등 여러 분야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체코에서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했던 한 달 반 정도의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해외여행을 좋아하여 항상 관심이 있었고 이 여행은 교환학생을 끝내고 한 여행인 만큼 외국인들과 많이 어울리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기가 끝나갈 때 여행 루트를 짜며 나름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우선 여행 경로를 계획할 때는 한국인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여행 정보가 많이 없어서 함께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유럽 지역 외국인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한국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나라들을 많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관광으로 특화된 곳이 아니었기에 하루하루 일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고 현지인과 외국인 친구들의 도움으로 매일을 알차게 보내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숙소를 정할 때는 외국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호스텔을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숙소를 통해 벨기에에서 만난 멕시코인과는 하루를 같이 여행할 수 있었고 세르비아에서 만난 터키인 부부와 각자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만의 목표를 갖고 여행 하나만을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한 달 반을 보냈습니다. 유럽 전 지역을 거의 둘러볼 수 있었던 이 여행은 저의 여행 열정을 온전히 바쳐서 이루어낸 최고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잘 읽었습니다. 흥미있는 경험이긴 한데 그 자기소개서 쓰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추억만 써도 되나 하는 입장이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 혜원 학생한테 좀 물어볼 게 취준생으로서 좀 이런 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제 이 여행 경험 쓰는 건 좋은데 여행에서 배웠던 점이나 느낀 점을 좀 상세히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이 질문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쓰면 되는 건지 궁금한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한 달 반 동안에 우리 네. 지원자만 간직해야 되는 추억이기도 하고요. 네. 이거를 굳이 이 자기소개서 항목에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분명히 다른 좋은 경험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무엇도 강조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 회사의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키워드를 정하시고 네. 그런 키워드를 발휘했던 경험으로 대체해서 쓰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희망직무 준비 과정과 희망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해 주세요. 800자. 좀 아무래도 직무에 대해 좀 잘 알아야 쓸 수 있는 답변일 것 같은데요. 혜원 학생이 만약 오늘의 주인공의 입장이라면 좀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 같나요? 저는 이력서에서는 볼 수 없는 저만의 강점이나 약점에 대해서 쓸 것 같아요. 이력서상에 없는. 네. 알겠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실제 어떤 내용을 쓰고 싶은지 소제목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소제목이 부동산 경제학도 딱 이런 끝이에요. 이 부동산과 이제 경제학을 전공할 부분을 이제 강점으로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소제목 좀 짧지 않나요, 선생님? 일단 강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그런 그쵸. 소제목이거든요. 부동산 부동산 자신 있고 증명됐고 경제학도 치고 학점 좋다. 네. 그 부분이 함축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저는 굉장히 노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또 단순 명확하게 명확하고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도 나쁘지 않은 건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부동산 경제학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이를 응용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던 중 부동산이 떠올랐습니다. 마침 재학 중인 학교에 부동산 학과가 있었고 자연스레 부동산학 복수 전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학이 낯설었지만 이론 중심인 경제학과는 다르게 현실에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점점 부동산학에 빠져들었습니다. 또 학교 수업을 들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저의 진로로 부동산과 관련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점포개발 직무의 지원자로서 저의 강점은 부동산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학교에 재학하며 부동산 금융론과 토지 이용에 관련한 부동산학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년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얻은 법률적인 지식과 학교에서 들은 많은 수업들 역시 이론적으로 저의 강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수행한 부동산 입지 분석, 도시계획, 나대지 개발, 구상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생생한 현장감 역시 저의 강점입니다. 직접 체득한 지식은 이론과 현실의 다름을 알게 하였고 이론을 어떤 방법으로 현실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으로 경제학을 배우며 얻은 효율적인 판단력, 분석적인 사고방식 역시 점포개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약점으로는 직무와 관련한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 점입니다. 학교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관련 경험이 없는 것은 약점이지만 이것은 저의 성실성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학습한 것들을 바탕으로 업무를 하며 금방 보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직무와 관련한 강점을 자세히 쓰고 약점으로는 신인으로서 당연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을 기술했는데요. 네. 영리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영리하죠, 듭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뭐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뼈대를 갖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저였으면 이 소제목 자체를 네. 자격증과 학점은 필요가 없구나라고 아하. 적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내용이니까. 예, 그리고 장점을 꾸준하게 관련된 이론과 이런 좀 탐구를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 현장 경험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들 수는 있는데 차라리 스토리텔링을 내가 처음에는 자격증과 전공 지식만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굉장히 자신감에 부풀었지만 프로젝트를 하면서 망했다. 어허. 그래서 느꼈다. 아, 이게 현실과 이론은 다르구나. 이걸 깨닫고 있다는 점이 나의 강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걸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좀 더 차별화된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롯데리아 점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살펴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혜원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이 미리 써야 될 방향에 대해 알려주셨고 제가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멘토님이 미리 조언해 준 내용이 뭐였죠? 먼저 회사 직무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부합하는지 바탕 위에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 키워드를 증명하고 그 키워드 각인의 과정을 거쳐서 써야 한다고 하셨고요. 네. 나의 이야기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하면서도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강조 키워드와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런 내용을 좀 잘 담아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키워드와 제 이야기를 연결하려고 해봤는데요. 그게 실제로 잘 녹여졌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하하,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썼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공동체에서 배운 협력의 미덕.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자연스럽게 학생회 활동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학생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되어 학생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과 학생회에서 총무를 맡았습니다. 학생회의 한 해 자금을 관리하는 만큼 회비를 철저하게 정산하며 행사 진행을 도왔습니다. 학생회를 통해 협력하며 일하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꼈고 협력을 통해 공동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치지 않는 역마살. 저는 항상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기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라북도 청소년 평화통일 기자단 활동으로 파주의 통일전망대, 제주 사상공원 등에 가서 우리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교에서는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창막창직 동아리 활동과 상해 벤처기업 탐방 등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대학생 독립언론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학생 기자가 되어 글을 쓰면서 또래 대학생들과 함께 청년 주거 문제와 여성 혐오,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같은 사회 문제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그 과정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할 일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활동했던 저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는 도전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멘토님 소제목부터 내용까지 전반적인 내용 한번 평가해 주세요. 일단은 뭐 저의 그 조언이 네. 좀 많이 추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글을 솜씨만 봤을 때는 굉장히 네. 자도서를 잘 쓸 것 같아요. 기본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조언을 좀 명확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키워드 지금 2개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배운 협력, 협력이라는 키워드 네. 그리고 말 그대로 활동하는 사람, 또 도전의 가치 네. 두 가지를 강조한 건데 네. 두 가지를 짧은 글자 수 안에 300자씩 강조하려다 보니까 역시 그런 부분이 좀 구체화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한 가지 키워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감이 상실되기 때문에 네. 그럼 일단 양으로 승부하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재들과 여러 가지 키워드를 나열하게 되거든요. 전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약간 그런 좀 안전한 방향으로 글을 썼지만 하나만 명확하게 드러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후에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좀 더 이런 협력하는 행동을 어떤 것들을 하면서 나만의 어떠한 그런 협력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키워드를 명확하게 소제목에서 잡은 거는 전 굉장히 좀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두괄식에서도 명확하게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평가자 입장에 굉장히 편해요. 아, 이 친구가 이걸 강조하려는구나. 그걸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잘 반영한 것 같고요. 다만 이 키워드를 증명한다라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키워드가 행동으로 드러나고 성과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 즉 증명 단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혜연 학생은 뭐 멘토링 평가 듣고 이제 추가로 궁금한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콘텐츠를 듣고 나서 이제 네. 저 키워드를 증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되게 크게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고생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그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그 취준생들에게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반기 준비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름방학이니까 방학 기간은 재충전 뭐 이런 시간이라고 봤는데 남들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무더운 날씨긴 하지만 끊임없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롯데리아 그 시원하잖아요. 네. 거기서 뭐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라도 드시면서 현장 분위기도 좀 보시고 항상 맛있어요. 현장에서 네. 더 많은 생각을 좀 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지원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롯데리아 점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진, 남.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정철상 교수님, 강민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 토론 동아리 고란도란의 팔방미녀 토론원 안현애 학생과 또 재간둥이 이영훈 학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보미 씨는 일을 하면서 혹시나 여성으로서 그 성차별을 느껴본 적 좀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아나운서 쪽에는 여성분들도 꽤 많이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못 느꼈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재환 씨는 그럼 남성으로서 차별을 받아본 적 있나요? 아니요, 음악하는 곳도 여성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여성과 남성의 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많은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데 그쵸. 그래도 아직 100% 다 허물어진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이런 성차별을 취준생들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고요? 아, 그런가요? 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 3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채용 시 동일 조건일 때 선호하는 성별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55%가 선호하는 성별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을 선택한 응답자가 67.4%로 여성인 32.6%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왜 남성을 더 선호하는 걸까요? 네, 또 그 같은 조사에 따르면 남성을 선호한 이유로 야근 등 업무 강도에 잘 버틸 것 같아서가 1위를 차지했고요. 계속해서 책임감이 있어서 그리고 오랫동안 근무할 것 같아서 그리고 조직 적응력이 우수할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순서로 따랐습니다. 이건 좀 억울한데 여성들도 야근 잘하고 책임감 있고 오래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보미 씨나 현애 학생 같은 경우는 진짜 모두 야근이면 야근, 이 책임감이 책임감, 뭐 아주 장기 근무까지 다 잘할 사람들인데 네. 현애 학생은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차별을 직접적으로 받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아직도 이 성적 고정관념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에서 도입된 제도가 있잖아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는 것인데요. 네.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네. 이 성비가 불균형, 이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남녀 양쪽에 채용 비율을 설정하는 겁니다. 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가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 성비가 치우치지 않도록 좀 맞춰주는 제도인 것 같은데 어떤 제도인지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핫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아까부터 이상한 추임새를 자꾸 넣어주셔서. 예.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첫 번째 키워드 군 가산점입니다. 군 가산점 이 폐지가 되면서 생겨난 제도인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현애 학생. 네. 어떤 뜻인가요? 오늘 주제인 이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바로 군가산점 폐지와 동시에 함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난 2000년에 이제 남성 군가산점이 폐지된 이후에 일부 직렬에서 여성 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이 약간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2003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 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그리고 7급,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등 이런 것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에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군가산점 폐지와 시작된 이 제도가 1996년부터 실시된 여성 채용 목표제, 이것이 양성 채용 목표제로 전환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수혜자는 남성이 더 많이 받고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여 년 동안 지방공무원 7, 9급 공개채용 경쟁 시험에서 목표제 적용으로 받아서 추가 합격한 지원자는 총 616명인데 그중에 남성 지원자가 458명으로 74.35%로서 여성 158명의 3배가량 많다고 하네요. 지난 2일에 발표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최종 합격자 중 목표제 적용 합격자는 48명이었는데 그중에 남성은 32명 그리고 여성은 16명으로서 정확하게 2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양성평등이 아니라 좀 남성 채용 목표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쨌든 뭐 여성이 그렇네요. 강하다고 하니까 뭐 여성으로서 기분은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두 번째 키워드 체육 시간. 체육 시간?
이거는 무엇일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먼저 보미 씨 한번 네네네. 여쭤볼게요. 체육 시간 때 체육 선생님들 기억나세요 혹시? 그렇죠. 뭐 어떤- 사실 네. 대부분 남자 선생님이셨죠. 그랬죠. 네. 재환 씨는 어땠나요? 저도 남자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저도 그랬는데 남자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벌써 한 10년, 15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 동안인데 요즘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은 체육 선생님도 남자 선생님을 만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심지어 경기도의 한 오산의 한 초등학교에는 네. 100%가 여자 교사라고 합니다. 어머나. 그 학교에 있는 남자 교직원은 유일하게 그 행정실 주무관밖에 없대요. 어머나. 교장 쌤도 교감 쌤도 다 그렇죠. 여자분. 전부 다가 여자 교사분이신데 왜냐하면 그게 현재 임용고시에서는 그 양성 채용 목표제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근데 계속해서 남자 교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 교사 할당제를 시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남학생들도 남자 선생님한테만 털어놓고 싶은 비밀 같은 게 좀 고민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요. 남자 선생님도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맞아요. 이 남자 교사 할당제도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근데 대부분 이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은 이제 학생들의 성 역할이나 성 정체성을 어느 정도 확립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사의 성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성에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가치 등을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남성의 역할 모델이 되는 이런 남교사가 적으면 성장기 남학생들이 성 정체성을 조금 잃고 여성화될 수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이죠. 또 원활하게 학생의 생활 지도를 위해서도 남교사의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게 찬성론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교내 폭력이나 뭐 집단 따돌림,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등 이런 생활 지도에 남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에요. 그거죠. 그럼 왜 반대쪽은 왜 반대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실력이 아닌 다른 잣대로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 자체가 평등권에 침해한다는 주장이고요. 또 여교사가 많다고 해서 아까 학생들이 올바른 성 역할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많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보다 여교사 비율이 더 높지만 이 정부가 특정 성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은 미국이 88.6%고요. 독일이 82.9%, 그리고 프랑스가 81.2%라고 합니다. 영훈 학생은 그러면 학교에 모두 여자 선생님만 있는 것과 그래도 남자 선생님 30% 정도 있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답은 나와 있지 않나요? 여자 선생님만 있는 게 좋죠, 저는. 선생과 학생 그런 관계가 아니야. 좋은 학생은 딴 생각하고 싶어. 아니, 선생님과 학생이 그런 관계 아니에요.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그렇죠. 로망스 영혼 학생.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데 어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세 번째 키워드. 초과 합격. 초과 합격. 이거는 이렇게 돼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생겼다 뭐 이런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보통 추가 합격 아닌가요? 왜 초과 추가하죠. 합격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궁금한데 추구한다는 건가요? 자, 마지막 키워드 준비하신 정철상 교수님 어떤 뜻인가요? 이게 이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의 경우에는 최종 선발 예정 인원에서 초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설명하면 합격 인원이 처음에는 10명이었는데요. 이게 여자가 8명 합격하고 남자가 2명 합격하는 겁니다. 그럼 남자가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30%를 맞추기 위해서 1명을 추가로 이렇게 해서 초과 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 합격되는 지원자의 경우에는 좀 제한이 있나요? 이 제안에도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5급 공채 시험의 경우에는 하한 성적이 합격선에서 마이너스 2점까지 그리고 7급이랑 9급 공채는 하한 성적이 마이너스 3점까지 인정이 되는데요. 이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 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을 추가 합격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2015년에 시교육청 사서직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정원이 15명이었는데 남성은 1명만 합격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필기 합격자의 점수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걸 구제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제도로 인해서 뭔가 억울한 사람만큼 생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 진담 주제는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평등을 위한 안전장치다 대 불합리한 역차별입니다. 일단 먼저 취준 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얼마 전 간호직 공무원 필기에 합격, 면접을 치렀습니다. 오늘 드디어 결과가 나왔는데요. 야, 어서 확인하자. 떨려. 너랑 나랑 같이 붙으면 정말 좋겠다. 떨린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누르는 거야. 그래요. 하나, 둘, 셋, 클릭! 야, 합격이다. 나는 합격이야, 대박이야. 너? 나 떨어졌어. 야, 너 네 필기 점수가 훨씬 높은데 너가 왜 떨어져? 이번에 시험 치러 갈 때 못 봤냐? 다 여자였잖아.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때문에 너 추가 합격된 거겠지? 아유, 어떡하냐. 야, 너가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험도 잘 쳤는데. 됐어. 여자로 태어나 여자들이 많이 응시하는 직군에 넣은 내 잘못이지 뭐. 나도 남자로 태어났어야 했어. 그래야 이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아니야. 네가 떨어지나 붙으나 난 이미 떨어졌을 거야. 다 내 잘못이야.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내 잘못. 남자였으면 붙었을 텐데. 아니야. 친구랑 저라면 더 싫을 것 같아요. 이 같은 점수면 남자인 게 유리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최근 추세가 여성 합격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남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그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네, 올해 국가 공무원 9급의 경우 합격자의 과반 네. 52.9%가 여성 합격자였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에 따라서 네. 18개 모집 단위에서 남성 49명, 여성 26명 등 총 75명이 추가 합격을 했다고 하네요. 약 2배 정도 되는 수치네요. 역차별이냐 아니면 소수 보호 제도냐 논란이 많은 이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평등을 위한 안전장치다인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1번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지나가다 흑인이 있으면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보통 인종차별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보통 흑인이 인종차별의 피해자일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반대로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흑인들에게 인종차별을 심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느낀 것은 절대적인 약자도 강자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제가 소수였던 것이고 우리나라에선 흑인이 소수인 것이죠. 남성과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초 직군에서는 여성이, 여초 직군에서는 남성이 약자입니다. 소수가 목소리를 내고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머릿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고정관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어느 정도 완화해줄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불합리한 역차별이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어떤 특정한 제도를 살펴볼 때는 그 취지와 그리고 그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취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사실상 성비 불균형의 해소였는데 왜 공무원 행정직에서 이 성비 불균형이 문제가 되는지 우선 의문입니다. 공무원직이 이렇게 성비의 균형이 강력하게 요청되는 직군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성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기보다는 단순히 성비를 맞추고자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제도가 가져온 결과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현재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수혜를 받는 절대 다수가 남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70%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현재도 아직도 대기업 입사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고시로 몰린 여성들은 공무원 시험에서마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 제도가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항상 성차별에 대한 문제는 이야기하기가 참 예민하기도 하고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네. 그럼에도 더 평등하고 동등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토론이 꼭 필요하겠죠.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한 토론 나눠보겠습니다.
영훈 학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회 어디에서나 직업을 살펴보면 남초 직업이 있고요. 여초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군인이라는 집단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하게 남초라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여군을 거의 뽑지도 않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점점 여군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또 여군들이 군대에서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반대로 뷰티 업종을 봤을 때 예전에는 남자가 뷰티 업종으로 갔을 때 뭔가 좀 무시하거나 좀 남자같지 못하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뷰티 업종에서 또 잘 나가는 그 아티스트들 보면 남자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전에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나도 이런 재능이 있다. 여자가 나도 이런 재능이 있다. 이걸 수행해낼 수 있다. 이런 기회조차가 없었던 건데 이런 점점 사회가 변하면서 기회가 생기고 그만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측면에서 사회 남녀 차별을 좀 완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연히 어떤 특정 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주셨지 뭐 군대에서나 아니면은 뷰티에서나 뭐 자기가 여군이 되고 싶은데 부당하게 차별을 받는다면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 행정직에서 이렇게 특정 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냥 성비를 맞추자라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차별보다는 그저 단순하고 기계적인 그냥 성비를 맞추려는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한 성비 불균형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데 무조건 성비를 맞춘다라고 하면 미국이 이미 88.6% 예, 여성이고 초등학교 교사를 보면 독일이 82.9%가 여성이고 우리보다 더 많은 프랑스도 81.2%가 여성인데 단지 우리나라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맞춘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7대 3이라는 비율이 맞춘다라는 개념으로 들릴 정도로 이게 큰 수치라고 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되는 부분은 다 공무원 부분이란 말이에요. 혹시 두 분은 공무원의 그 사명이나 공무원의 응당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민 고객 서비스죠. 바로 그겁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이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인구 비율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 거의 5대5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특정직, 간호직이라든지 이런 아까 이제 뭐 직군으로 사례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가 이 일을 수행하느냐보다도 누가 이 사람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느냐 관점으로 우리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게 이게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공무원을 수행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누구에게 가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정도 7대 3이라는 게 맞췄다고 생각이 들진 않고 조직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필요한 규모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이 공무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운영의 취지에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일단 이 대국민 서비스라는 점에서 뭐 양성비가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공무원직에 여자가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나 면접에서 아까 저희 설문조사에서도 살펴봤듯이 여성들이 대놓고 이제 선호하지 않는 성별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가고시에서 뚜렷하게 좀 더 높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 성의 균형이 그렇게 막 잘 요청되지 않는 잘 불확실한 측면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조금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비율을 맞춘다는 게 또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예전에는 국회의원을 생각을 하시면은 남성이 거의 한 90% 넘게
국회의원의 의석을 차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16대에서 17대 국회로 넘어갈 때 이 법이 생겼습니다. 비례대표 명부에 뭐 일정 몇 % 이상 여성을 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16대에서 11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13%가 여성 의원으로 채워졌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자리를 채운다의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17대 국회에서 호주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장 앞에 있었던 제도가 폐지가 된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성적인 균형을 이뤘을 때 그만큼 좀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국회의원 예시가 저는 굉장히 반가웠던 것이 사실 옛날에는 그런 인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자가 어디서 정치를 하냐,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 일석 자체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었고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마련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방금 말씀해 주신 13%는 저희가 지금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의 7대3 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는 매우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 약자다, 여성이 약자가 아니다, 이제 그런 걸 논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이제 13%냐 아니면 7대3의 비율로 봤을 때 좀 낮은 수치다. 충분히 이제 그렇게 비교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 제도의 취지라는 것은 결국 약자를 보호함에 있다라는 것은 뭐 저희가 둘 다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필기가 끝나고 나면 결국 면접이라는 정성적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여성이 약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이 어떻게 보면 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로서는 여성들이 이제 취업 현장에서 일단 무엇보다도 공무원이나 교사를 제외한 일반 기업에 들어갔을 때 취업에 좀 불리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많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불리한 입장에서 이제 공정한 평가를 받는 제도가 그나마 이제 공무원 시험인데요. 거기에서조차 이제 성비 균형을 맞춘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역차별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같이 적용이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공무원 시험에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한다라는 것에서는 저는 반대를 보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두 분이 꽁투로 보여줬던 간호직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남자인데 뭐 이제 말 그대로 간호를 받으러 갔다고 가정을 하고 그 제가 개인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담 내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아까 체육교사처럼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모든 모집 단위가 아니라 충분히 봤을 때 남성 혹은 여성이 필요하다 판단된 곳에서 이러한 할당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애 학생이 어떤 이 공무직에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이 남자가 붙는다고 여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초과 합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여기서까지 밀리면은 갈 데가 없다 이런 반박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찾아보면서 이 제도에 관해서 찾아보면서 추가 합격이기 때문에 역차별이 아니고 차별적 요소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조삼모사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같은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있는 두 성이었다면 뭐 그 상황에서 한 성이 올라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성을 올릴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차별적 요소가 없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영훈 학생부터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초 현상이나 남초 현상 같은 성비 불균형 문제가 생겨도 전혀 상관이 없다. 상관없다. 상관없다. 전혀 조금의 문제도 없나요? 없다. 화합이란 없다. 좀 떨리셨어. 약간 자연스러운 전공이 게 힘들겠어요.
저는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 너무 하는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란스. 근데 왜 자꾸 울리는 거죠? 거짓말하셨어요. 왜 자꾸 거짓말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현애 학생.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에서 그리고 특히 일반 행정직에서 성비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 행정직이라면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일반 행정직이라면 괜찮다. 방금 어쨌든 일반직 행정직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냥 행정 업무를 보는데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대상이 특정 성에 좀 치우쳤을 경우에는 좀 그래도 그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약간은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망설였던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영은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지금 공가산점제가 폐지가 됐는데 이 폐지에 대한 대안책이 지금 전혀 없다. 지금 현재로. 네. 대안책이 없다. 대안책이 있다. 대안책은 있다. 이렇게 빨리 울릴 것도 처음 보네요. 대안책이 없다로 해석해도 될 정도로 빨리 울리네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단순한 가산점 이상의 네. 어떤 역할들이 더 중요하지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점수를 특정하게 인위적으로 가산점 하는 건 큰 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들어볼게요. 영은 학생부터. 네,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미콘 운전기사, 판사, 그리고 유치원 교사, 여성부 장관.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직업을 말했을 때 한쪽 성을 떠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부장적 시각이라는 것이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형세뿐만이 아니라 남자 직업과 여성 직업,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을 우리도 모르게 떠올리는 그런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이고 고리타분한 고정관념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부장적인 성 역할을 깨주는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직군에 남자가 어울리고 어떤 직군에 여자가 어울린다라는 고정관념 그리고 그로 인한 편향된 채용 때문에 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고정관념을 깰 능력을 펼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초 현상이 강한 곳에는 여성을, 여초 현상이 강한 곳에는 남성을 어느 정도 채용하여 기존의 가부장적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일 기회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성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 시각을 양성 채용 고용 목표제가 깨줄 것입니다. 네. 네,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한 양성평등 고용 목표제는 성차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보다는 성비 균형, 그리고 이 일반 행정직이나 공무원직에 있어서의 성비 균형을 목표로 시작된 제도입니다. 이 공무원 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력이 각자의 적성과 선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배분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부족한 인재에게 혜택을 부여했을 때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 그토록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직군인지 제가 지속적으로 일본에 제시를 했었는데요. 교직과 같은 경우는 차치를 하더라도 일반 행정직에서 굳이 성비를 맞춰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아직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성차별이 문제라면 일반 기업에서 여성들이 받는 여러 가지 차별에는 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도 매우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이 여성들의 공무원 국가고시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평등한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나 평등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평등의 기준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네요. 네. 나의 생각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등을 위해서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누구나 동의하는 평등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을 기대하면서 오늘 추진진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